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18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어저께 좀 늦게 자긴 했지만 늦게 일어나서 뭐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밥 먹고 영화를 좀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늘 뭐 기분이 좀 뭐랄까 기분이 좀 다운됐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날씨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비가 오면 저기 청도 운문사에 좀 다녀올까 했는데 낮에 비는 안 오고 오히려 햇빛이 쬐면서 날씨가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켜고 낮에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예. 잠을 그냥 내내 자고 이제 5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그냥 공부나 하자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청도 운문사는 다음에 비가 오는 날 하루 정도 비가 오는 날 쉴 때 다녀오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한 70km 정도,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이번 시간 무로부터의 우주 오디오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쪽 2장 우주의 미스터리, 우주의 무게. 인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알려진 지식이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알려진 미지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도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아니었나요? 이 양반? 미국 국방장관? 과학자겠죠? 자, 65쪽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며 측정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면 다음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진짜 시작이 있잖아요. 우주에 있다고 지금 보여지죠. 있다고 거의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죠. 확정은 아직 못했을까요? 거의 확정한 걸로 저는 과학계에서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거는 끝도 있다는 거겠죠. 우리는 시작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지만 아마도 끝의 모습도, 우주의 끝의 모습도 보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삶도 역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시작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끝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쉬워서 시작 끝 하지, 이게
우리 존재가 겪어내기에는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인 것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뭐 우리 문화에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멋지게 말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 자신도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홈그라운드였던 입자 물리학계를 떠나 우주론으로 전향했다. 1970년에서 8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별과 은하 먼지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우주에는 우리의 눈이나 망원경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성단이라 불리는 은하 집단을 관측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은하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중력이다. 그러므로 거대 은하의 움직임을 관측하면 그곳에 작용하는 중력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은 미국의 여성 천문학자 베라 루빈과 그녀의 동료들이었다. 루빈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대부분의 수업이 야간 강좌였고 운전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이 매일 밤마다 자동차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고 한다. 원래 그녀는 브리스턴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으나 이 학교는 1975년까지 천문학과에 여학생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루빈은 끈질기게 관측에 전념한 끝에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알아냈고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왕립 천문학회에서 수여하는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은하수의 외곽에 있는 별들과 뜨거운 기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은하수의 질량 분포는 이미 관측을 통해 알려져 있으므로 은하 전체가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속도로 회전해야 한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중력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여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루빈의 관측에 따르면 은하수는 중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눈이나 망원경으로 보이는 천체들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 은하수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벼운 물질 가로 열고 수소, 헬륨, 리튬 가로 닫고 물질의 양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와 관측으로 알아낸 값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이 결과로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대략적인 양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음식의 재료를 많이 쓸수록 결과물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달걀 4개가 들어간 오믈렛은 2개가 들어간 오믈렛보다 당연히 2배쯤 많다. 따라서 결과물의 양을 알면 원재료의 양도 대충 알 수 있다. 여기서 결과물에 가로 열고 원소 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고요. 원재료에 가로 열고 양성자와 중성자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하여 현재 존재하는 수소, 헬륨, 리튬의 양으로부터 빅뱅 때 존재했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밀도를 추정해보면 현재 별과 고온가스를 이루는 물질의 2배나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입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가로 열고 눈뭉치, 행성, 우주론 학자의 몸 등 가로 닫고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다량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두운 천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은하가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흩어지지 않으려면 전체 물질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비율은 2대1이 아니라 거의 10대1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물질은 양성자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물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 후로 천문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중력을 행사하는 미지의 물질을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 젊은 입자 물리학자였던 나는 암흑물질의 존재 가능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입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양성자나 중성자가 아니라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미지의 입자였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존재감은 전혀 없지만 은하수의 형태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려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암흑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은하의 전체적인 중력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암흑물질 덕분에 세 가지 연구 주제가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이다. 1.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가로 열고 암흑입자라 하자, 가로 닫고. 3. 빅뱅 때 가벼운 원소와 함께 탄생했다면 소립자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힘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입자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2. 입자 물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이용하여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물질의 양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암흑물질을 감지하는 새로운 실험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일상적인 물질과 암흑물질의 총량이 밝혀지면 우주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도 알려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물리학이 아니다. 제대로 된 물리학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 즉 알려진 미지를 알려진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물리학의 본분이다. 개개의 소립자를 암흑물질의 후보로 가정하여 지구에 감지장치를 설치하면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는 암흑물질이 우연히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암흑물질이 은하수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면 망원경이 아닌 다른 도구로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3. 암흑물질의 특성과 총량이 밝혀지면 우주 종말의 시기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이들 중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되기에 제일 먼저 다루기로 한다. 내가 천문학으로 전향한 이유는 우주의 마지막 순간을 알아낸 최초의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예견했다. 그리고 이 예견은 1919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에딩턴은 계기 일식이 일어났을 때 태양 뒤에 가려진 별을 관측함으로써 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휘어진 각도도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값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인슈타인은 거의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과학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하면 1905년에 발표된 특수상대성 이론의 E는 mc 제곱을 떠올리지만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다.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주 전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커다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우주 공간은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 세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 그리고 평평한 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휘어진 3차원 공간은 머릿속에 그리기 쉽지 않다. 여기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쉽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역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자신은 어렵게나마 상상할 수 있지만 독자들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는 말인가? 턱도 없는 소리다. 나는 이것을 머릿속에 제대로 그리는 사람을 만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옴기니 이렇게 돼 있어요. 휘어진 3차원 공간.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 않다. 혹시 휘어진 3차원 공간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모르겠는데. 자, 에드윈 에버트의 유명한 소설 평평한 세계에는 2차원 평면 세계에서 살고 있는 2차원 생명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세계가 테이블처럼 평평한지 아니면 구처럼 동그랗게 말려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 물론 이들보다 한 차원 높은 3차원의 어떤 생명체가 이들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휘어진 정도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휘어진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처지이다. 게다가 휘어진 정도가 아주 작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중세시대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경험적 사실에 입각하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휘어진 3차원 우주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닫힌 우주는 3차원 구면과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봐야 독자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닫힌 공간의 특성 중 일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공간에서 아주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당신의 뒷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런 신기한 기하학적 구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인상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질, 가로 열고 별, 은하 등, 가로 닫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신비의 암흑물질로 가득 찬 닫힌 우주는 먼 훗날 한 점으로 수축되어 빅 크런치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빅뱅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에 열린 우주는 유한한 팽창 속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팽창하고 평평한 우주는 팽창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결코 팽창을 멈추지 않는다. 암흑물질의 양이 밝혀져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알게 된다면 다음의 오래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우주는 요란한 폭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 수축되면서 조용히 끝날 것인가? 암흑물질의 총량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거의 5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만으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연도 많다. 나 역시 10여 년 전에 암흑물질을 주제로 제5원소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수천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에서 중력으로 뭉친 가장 큰 천체는 초성단이다.
이것은 수천 개의 은하들로 이루어진 초대형 천체로서 폭이 수천만 광년에 이른다. 우리 은하도 천여 자리 초성단에 속해 있으며 지구는 그 중심에서 무려 6천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초성단은 규모와 질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웬만한 천체들은 초성단의 중력에 끌려 그 일부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초성단의 질량과 전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초성단의 밀도를 알고 있으면 암흑물질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에 대입하면 우주가 닫혀 있는지 또는 열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천만 년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천체의 질량을 무슨 수로 알아낸다는 말인가? 다행히도 방법이 있다. 중력을 이용하면 된다. 1936년에 아인슈타인은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루디 맨들의 간청에 못 이겨 중력장 하에서 빛의 편향에 의한 빛의 렌즈 작용이라는 짤막한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공간 자체가 빛을 쉬게 만들어서 마치 렌즈처럼 물체를 확대시켜 보여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했다. 아인슈타인은 활발한 연구와 논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1936년에는 이미 57세의 중년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논문은 친절하고 온화한 문체로 가득 차 있어서 아마추어를 위한 아인슈타인 입문용으로 읽을 만하다. 또한 이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특이한 주석이 달려 있다. 얼마 전에 맨들이 나를 찾아와 최근에 내가 수행한 계산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라고 권했다. 사실 이 계산을 처음 권했던 사람도 맨들이었다. 이 주석에는 그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학술 논문에 이런 사적인 내용을 적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사람들은 저자가 아인슈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1930년대에 과학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과학적인 내용을 발표할 때 요즘처럼 틀에 박힌 딱딱한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이 쉬어지고 그 근처를 지나는 빛도 쉬어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기 전인 1912년에 자신의 이론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1936년 논문과 거의 비슷한 계산을 수행한 적이 있다. 가로 열고 이 사실은 최근에 알려졌다. 1936년 논문에는 이 현상이 관측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적어 놓았는데 1912년의 계산 결과를 끝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에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2년과 1936년에 작성된 아인슈타인의 연구 논문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24년 전에 동일한 계산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인슈타인이 두 번에 걸쳐 깨달았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빛은 중력장의 영향을 받아 쉬어진다. 따라서 밝은 전체 A 그림이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측자 다른 전체 B 원래의 전체 확대된 영상 확대된 영상 이런 식으로
관측자 사이의 공간에 적절한 질량의 다른 천체 B가 놓여 있으면 A에서 방출된 여러 가닥의 빛이 B 근처를 지나면서 휘어졌다가 C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이것은 일반적인 렌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관측자 C의 눈에는 A가 확대되어 보이거나 여러 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상이 왜곡되어 보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멀리 있는 천체의 영상이 중간에 있는 천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력 렌즈 효과를 이론적으로 예견한 후 왜곡되는 정도를 직접 계산해 보았다. 그런데 관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값이 얻어지는 바람에 관측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적어 놓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인슈타인은 1936년 논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 그가 사이언스지의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저희 논문을 게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랜드 씨의 강한 권유에 못 이겨 이 논문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치는 별로 없지만 흥미를 갖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천문학자가 아니었기에 이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가 예견했던 중력 렌즈 효과는 관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현상이기도 했다. 특히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은하단과 같이 멀리 있으면서 규모가 큰 천체에 망원경 초점을 맞출 때 매우 유용하다. 아인슈타인이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의 천문학자 프리츠츠비키는 피지컬 리뷰라는 학술지에 중력 렌즈 효과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나의 별이 아닌 은하를 관측하는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인슈타인을 은근히 깎아내렸다. 츠비키는 다소 성미가 급하긴 했지만 시대를 한참 앞서간 학자였다. 그는 1933년 초에 코마 성단 안에 있는 은하들의 상대 운동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망원경으로 은하의 밀도를 파악한 후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은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할 수 있고 성단의 모양이 유지되기 위해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은하의 속도를 알 수 있다. 만일 속도가 이 값보다 빠르다면 성단은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원경에 잡힌 은하들은 한계값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속도에서도 성단이 흩어지지 않으려면 망원경으로 관측된 것보다 100배나 많은 질량이 성단 안에 존재해야 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암흑물질의 징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베라루빈이 아니라 프리츠츠비키였다. 그러나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츠비키는 1937년에 발표한 또 한 편의 논문에서 중력 렌즈 효과의 세 가지 사용법을 제안했다. 1.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다. 2. 중간에 있는 은하를 일종의 망원경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원거리 천체의 영상을 확대한다. 3. 성단이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질량을 갖고 있는 이유를 추적한다.
인용입니다. 성운의 질량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그 근처를 지나는 빛의 휘어지는 정도를 관측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값으로부터 위에 언급한 보이지 않는 질량을 추적할 수 있다. 츠프키 논문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형 렌즈 효과를 이용한 관측의 바이블로 남아있다. 그가 제안했던 모든 아이디어는 다른 천문학자들에 의해 대부분 실행되었으며 한결같이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1987년에 천문학자들은 중간에 놓인 은하의 중형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퀘이사 가로열고 준항성체를 처음으로 관측했고 1998년에는 대형 성단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1998년에) 벨 연구소의 토니 타이슨과 그의 동료들은 5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대형 성단 CL0024 플러스 1654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가로열고 벨 연구소는 트랜지스터를 비롯하여 우주 배경 복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낸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서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가로닫고 위의 사진은 허블 망원경이 CL0024 더하기 1654 성단 뒤쪽으로 50억 광년 더 떨어져 있는 은하를 촬영한 것인데 가로열고 지구와의 거리는 100억 광년. 가로닫고 동일한 은하의 상이 여러 곳에 맺혀 있을 뿐만 아니라 동그란 은하가 일그러지거나 길게 왜곡되어 있다. 이 사진입니다. 어디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런 이 사진이죠. 이게 허블이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재밌네요. 이 사진은 우리의 상상력을 크게 자극한다. 사진에 나타난 모든 점들은 별이 아니라 은하이다. 개개의 은하들은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성은 수천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문명을 간직한 행성도 있을 것이다. 굳이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사진이 50억 년 전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태양과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탄생했으므로 앞의 사진은 태양계가 형성되기 5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이다. 사진에 찍힌 은하 속의 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십억 년 전에 핵융합 원료가 고갈되어 수명을 다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진은 츠비키가 예견했던 왜곡된 영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의 왼쪽 윗부분에 있는 기다란 영상은 은하가 확대된 모습인데 중형 렌즈 효과가 없었다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이다. 참 신기하네요, 우주는. 이 사진으로부터 성단의 모든 질량을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다이슨은 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컴퓨터로 성단의 모형을 제작했다. 그리고 광원에서 나오는 빗줄기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추적한 후 여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여 관측 결과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로를 찾아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중간 과정을 거친 후 원래 사진으로부터 성단의 질량 분포를 나타내는 3차원 그래프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 뾰족하게 솟은 부분은 눈에 보이는 은하의 위치에 해당하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빈 공간에도 질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 열고 즉 뾰족한 지점들 사이의 질량값이 0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성단의 대부분의 질량은 은하가 아니라 은하들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인 값을 계산해 보면 은하들 사이의 공간에 분포된 질량은 눈에 보이는 전체의 질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40배 이상 크다. 즉 암흑물질은 은하의 내부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은하단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한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을 이해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위 100억 광년 질량 면적. 나와 같은 입자 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성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도 암흑물질이 충분히 많아서 우주가 평평한 상태로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는 질량보다 100배 이상 많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우주는 평평한 우주이기 때문이다. 평평한 우주는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 우주가 평평할 정도로 암흑물질이 충분하건 또는 그렇지 않건 간에 지금까지 얻어진 전문 관측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로 열고 물론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일대의 공간이 휘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간의 일부가 왜곡되어 있어도 우주 전체는 평균적으로 평평할 수 있다. 가로 닫고 종합해보면 은하와 성단에 존재하는 암흑물질의 총량이 빅뱅 때 핵 합성으로 만들어진 물질의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일상적인 물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관측한 다양한 천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하여 내려진 결론이다. 암흑물질은 별이나 지구의 구성 성분이 아닌 전혀 다른 그 무엇이다. 우리 은하에서 암흑물질의 존재가 처음 예견된 후로 실험 물리학에서 다양한 분야가 탄생했고 나 역시 그 분야에 투신하여 약간의 기여를 해왔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방에서 우주 저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에 골고루 존재한다. 그러므로 암흑물질의 구성 입자 또는 여러 입자들을 찾는 실험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광산과 터널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왜 하필 땅 속일까? 지구 표면에서는 태양이 더 멀리 있는 전체로부터 날아온 우주선, 그러니까 네. 우주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정밀 관측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흑물질은 전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즉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는 없다. 또한 이들이 일상적인 물질과 다른 상호작용을 한다 해도 그 강도가 매우 약할 것이므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암흑물질이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수백만 개의 암흑입자가 쏟아져도 아무렇지 않게 관통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지구까지도 가볍게 관통할 것이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암흑입자가 아주 드물게 일상적인 원자와 충돌하여 되튀는 사건을 관측하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약간의 방해만 있어도 잡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우주선의 방해를 피해 지하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던 중 방금 흥미로운 뉴스를 들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 최대의 강입자 가속기가 드디어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암흑물질을 찾아내는 또 하나의 수단이 주어진 셈이다. 강입자 가속기 안에서 고에너지 양성자 빔이 서로 충돌하면 아주 작은 영역에서 초기 우주와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즉 지금의 암흑물질을 탄생시켰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암흑입자와 비슷한 입자가 강입자 가속기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두 실험팀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지하 실험과 강입자 가속기 중 어느 쪽이 먼저 암흑물질을 발견할 것인가?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느 쪽이 이겨도 패자는 없다.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성분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모두가 승자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천체 물리학적 관측이 성공한다 해도 암흑물질의 특성을 알 수는 없다. 이 실험은 오직 암흑물질의 양을 말해줄 뿐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은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관측과 성단에서 방출되는 X선 관측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성단의 총 질량은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단 속에서 X선을 방출하는 기체의 온도는 성단의 총 질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놀라우면서도 다소 실망스러웠다. 은하와 성단의 질량이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질량의 30%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도 이 값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40배가 넘는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은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질량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1936년 논문은 현대 천문학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그가 살아서 이 뉴스를 들었다면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실험 및 관측 도구가 혁명적으로 발전했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천문학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암흑물질이 발견된다면 아인슈타인의 작은 발걸음은 커다란 도약으로 판명될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에 천문학자들은 우주론의 성배를 찾아냈다. 꾸준한 관측을 통해 우리가 열린 우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결국 우리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였다. 글쎄, 과연 그럴까? 영원히 팽창한다 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왠지 반복할 것 같다. 빅 크런치, 큰 수축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아직 답이 내려진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본다는 뜻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관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초기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는 1겁, 세상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2겁, 뭐 이런 식으로 40겁까지 카운팅을 하긴 하는데 그걸 왜 40겁이냐? 왜 41겁, 42겁 이렇게 안 나가고 왜 40겁까지만이냐? 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막 의미를 부여하고 이유를 달고 하긴 하던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과연 그 끝의 모습이 시작의 모습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네요. 예. 재미있습니다. 우주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요 장에서 처음 시작했던 말로 이번 방송 끝내 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며 측정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면 다음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이 참 재밌습니다. 우주에 대한 책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야구를 하기 때문에 야구가 오늘 경기가 전반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마지막 경기거든요. 이런 경기는 또 꼭 봐줘야죠. 야구 보면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